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면 사실 1월 FOMC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 동결에 일단은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고용과 물가를 좀 보면서 좀 기다려보자. Wait and see. 모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김한진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말씀 주셨듯이 뭐 조금은 신중한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뭐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가 셧다운 이후에 지금 뭐 12월 수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약간 불안정한 통계적인 오류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1분기는 좀 지나야 1분기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를 좀 받아봐야 연준 위원들이 나름 뭔가 소신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1분기 지표가 완벽하게 나오는 것은 5월인데 마침 이제 5월이 또 새로운 연준 의장이 또 오시는 그러한 달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상반기는 뭐 이래저래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뭐 중립금리에 도달했으니 이제부터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한다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지금 뭐 연준의 좀 비둘기파 의원들의 얘기는 뭐 3.0 정도가 뭐 3.0 정도가 돼야 뭐 중립금리고 지금 3.75%를 중립금리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아무튼 뭐 조금 갑론을박이 있지 않을까. 상반기에 뭐 팽팽한 지금 12명 의사결정자 중에 한 6대 6으로 그렇게 팽팽한 논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사실 상반기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또 이 하반기로 들어서면 연준 의장이 바뀌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올해 한 해 동안은 도대체 금리 인하가 몇 번이나 일어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인하 시점 그리고 앞으로 언제 올지 이것도 궁금한데 김한진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드렸듯이 뭐 빨라야 6월이 첫 인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보면 당초 저는 이제 작년만 해도 올해 한 3번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도 그렇고 제 의견도 뭐 올해 많아야 2번, 조금 그것도 백악관이 조금 압력을 행사해서 2번이 맥시멈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3.25% 기준금리 상단이 올해 마지막 종착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든 금리를 끌어내리려고 진짜 온갖 압력을 다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뭐 뒤로는 약간의 충성 맹세를 좀 해야 지금 새로운 연준 의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로 새로 된 연준 의장도 3.25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면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2.5 이렇게 화끈하게 내릴까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아무리 뭐 트럼프의 복심 뭐 명을 받고 연준 의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마 조금 막상 되면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이제 케빈 워시 같은 분은 2010년인가요? 좀 전력이 있죠.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던 이제 네. 그러한 발언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또 이 연준의 의사결정은 뭐 잘 아시다시피 합의체이기 때문에 12명의 의사결정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마지막 캐스팅 보터 역할은 당연히 이제 의장의 목소리가 크겠지만 그 설득 과정이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트럼프도 뭐 금리를 내리라고 계속 압박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달러가 좀 떨어진다든지 또 금리가 치솟는다든지 이런 원치 않는 그런 시장 반응이 나타났을 때는 트럼프는 뭐 시장 뭐 반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니까요. 지도자니까 당연히 트럼프도 좀 밀어붙이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미국이 건국한 이래로 이 정도로 연준 의장이 압박을 받았던 적은 처음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도 뭔가 이번에는 정치적 스탠스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과연 이 연설이 어떤 쪽으로 갈지 궁금해지는데요. 김한진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최대한 자제하겠죠. 아무래도 뭐 통화정책회의에서의 연설이니까 아무래도 자제할 거고 기자회견도
제 생각에는 상당히 이성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곳곳의 연설에 또 기자회견 응답 중에 많이 묻어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은 이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 위원들이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치열하게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 인사가 과연 어떻게 될지 다음 주쯤에는 연준 의장이 발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 연준 이사였던 케빈 오시와 더불어서 그리고 릭 리더 블랙록 CIO도 지금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계속 바뀌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차기 연준 의장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캐비넷이 백악관에서 조금 더 일하기를 바랐던 모양입니다. 두 캐빈을 얘기했었는데 물론 이제 링 리더도 아직까지는 후보자로 살아 있습니다만은 두 캐빈 중에 한 명을 지명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캐빈 워시가 유력한 것 같고요. 월가에서도 뭐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케빈 워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연준의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의 연준의 압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끈한 그러한 전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지목했다라는 것은 뭐 두 사람 간에 무슨 어떤 뭐 충분한 교감이 있었지 않을까. 지금 케빈 워시가 보는 미국 경제 또 기준금리 또 중립금리 앞으로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소명을 트럼프에게 지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면 조금 믿을만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건요. 일단 미국의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블랙록의 CEO 레리 핑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미국의 금리가 5%,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5%를 넘는 건 시나리오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기준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레리 핑크가 경고한 것처럼 미국의 물가가 다시 살아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실제로 그린란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의 국채금리가 4.3%를 잠깐 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심상치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흘러갈지가 참 궁금해지거든요. 네, 사실 뭐 지난 3분기 GDP가 4.4% 최종치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뭐 올 1분기 지금 GDP 전망도 뭐 굉장히 좀 작년에 봤던 것보다는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미국의 GDP 성장률이 아마도 2%대 중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사실 미국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올해 재정 투자와 재정 지원과 또 통화 정책 양쪽의 이제 재정 투영자 정책을 같이 병행하는 국가로 조금 우뚝 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 부양 효과 또 주식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지 않는 한 미국 소비가 급격하게 줄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렇다면 뭐 2%대 중반의 성장률에 3% 언저리의 물가 상승률 뭐 얼핏 계산해도 기준금리를 뭐 3% 미만으로 지금 바로 쏜살같이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적정 10년물 금리가 4%대 초반은 사실 조금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낮은 수준이죠. 그런 측면에서 또 연간 지금 미국 보니까 한 8%씩 국채 발행 증가가 있습니다. 작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미국 채권을 사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보다도 높은 기간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또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 또 경상수지 흑자국 전통적인 흑자국들이 지금 경상수지가 좀 줄면서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미국 국채를 좀 줄이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도 해외 수요자 미국 국채 수요자들이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상승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올해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좋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뭐 틈만 나면 올라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준금리의 하락이나 폭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4% 초반을 유지하는 것도 뭐 바이백이라든지 재무배 뭐 바이백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연준에 필요하다면 뭐 다시 또 QE를 한다든지 이런 그 좀 시장의 수급 조절 정책으로 그나마 인위적으로 유지되는 게 4% 초반의 금리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얘기를 돌렸어요. 그린란드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세를 물러서니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겁먹고 물러났다, 타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린란드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원하는 것을 얻어가면서 협상장까지 끌어낸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지 아닌지 김한진 박사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타코 뭐 트럼프는 항상 치킨아웃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뭐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타코는 뭐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지금 철회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놀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트럼프는 분명히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가만 좌시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지도자라는 것이 입증됐고 시장 반응을 중시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뭐 고집불통이 아니고 유연하게 자기 의견을 조금 뭐 꺾을 수 있는 뭐 그리고 이제 굉장히 뭐 트럼프의 거래 기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세게 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는 그런 스타일상 이번에도 군사적 행동을 불사하겠다라는 정도로 강한 그러한 밀어붙이기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한쪽에서는 아마도 그 외교 라인이 덴마크와 유럽 측과 아마 협의를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 문제를 조금 더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좀 세게 처음에 이제 밀어붙인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협의가 어느 정도는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국제법에 조금 따르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극단적인 군사 정책, 군사 전략을 동원한다라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뭐 말이 안 되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반응이 조금 더 너무 또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유세할 때 항상 주장을 했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대통령이 되기만 해봐라.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24시간 안에 끝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베네수엘라 그리고 그린란드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여러 가지 이 세계적으로 굵직한 사건들을 만들고 있는 셈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 앞으로 이런 분란과 갈등을 줄일 가능성보다는 더 많이 만들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세계를 흔들었기 때문에 중간 선거까지는 조금 좀 조용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미 지지율은 떨어졌기 때문에 좀 뭐 대외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나온 NSS 전략 보고서를 보면 향후 5년, 10년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조금 추구하는 그런 전략 방향, 대외 정책 방향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힘의 논리가 조금 우선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물가를 낮춘다든지 또 물가를 통제하는 정책 이런 것들은 또 내부적으로 계속 되면서 좀 대외 정책은 계속 강공 또 힘의 논리 규범이 아닌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내부적으로 이제 관세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표심을 얻기 위한 또 정책이 같이 병행되는 그래서 얼핏 보면 뭐 중구난방이고 혼란스럽지만 대외 정책은 힘의 논리로 완전히 전환된 것은 조금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을 견제하고 베네수엘라나 그린란드 모든 정책이 중국 견제 플러스 자원 패권 이 두 부분은 뭐 미국의 중장기적인 좀 정책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달러 얘기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달러 약세의 흐름이 분명하게 아직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약달러 현상이 더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을 했고요. 그리고 달러는 고평가 자산이다. 그러니까 이제 약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더욱더 강조를 했거든요. 자, 과연 골드만삭스의 의견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달러 강세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올해만 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조금 약보합세 아닐까. 그래서 DXY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뭐 한 95 정도에 근접하는 지금 한 98 정도인데요. 소폭의 달러 약세, 큰 약세는 아니더라도 완만하게 조금씩 뭐 울퉁불퉁하게 그래도 강세보다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달러는 뭐 위험자산,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급냉한다든지 또 지정학적 위기가 있을 때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그러기에는 올해 미국 매크로가 너무 좋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주가가 급냉하면 뭐 달러가 좀 강세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2%대 중반에서 달러가 강세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이고 또 대외 금리 차만 해도 지금 뭐 일본과도 금리 차가 지금 2%포인트로 좀 좁혀졌고 또 유럽과도 계속 좁혀지고 있습니다. 올해 금리를 연준이 한 2번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폭이 좀 더 좁혀질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대외 금리 차도 조금 좁혀지기 때문에 상반기에 특히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살아있는 상반기에는 조금 달러가 조금 약세로 가고 그 덕분에 원화도 조금 1,400원대 후반보다는 1,400원대 초반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달러가 이렇게 약간 약세를 보이는 정도로는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이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1월까지 이어진 현상은 달러가 그런대로 어느 정도 버텨주는데 금 가격하고 은 가격 같은 귀금속 가격이 덩달아서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26년에도 계속될까요? 아니면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갈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중장기 추세로는 뭐 중앙은행들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를 조금 지금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과정, 미국 국채 비중을 낮추고 또 다변화시키면서 금 비중을 높이는 그러한 과정.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이 한 16% 정도 되는데 이게 뭐 한 뭐 20%대 중반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금은 우상향할 거다. 다만 작년에 금이 70% 올랐고 또 은이 또 한 170% 올라서 너무 이제 가파른 상승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렇게 봤는데 웬걸 뭐 지금 연초부터 굉장히 금 가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 세계 또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좀 개인 투자가들이 ETF라든지 이런 금융 상품을 통해서 금을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금 매수세가 조금 더 리테일 쪽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되면서 일어나는 조금 가파른 가격 상승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장기 추세로는 뭐 작년 같은 그런 가파른 상승, 폭등 장세는 아니더라도 완만한 금 상승은 좀 이어질 것 같다. 다만 금, 은 비율은 지금 역사적 평균이 한 40 정도인데 금 가격과 은 가격을 조금 나눴을 때 지금 굉장히 좀 은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조금 그 밸런스가 깨져 있는 역사적인 평균이 깨져 있는 상태라서 은보다는 올해는 조금 금이 또 조금 더 많이 갈 것 은 대비로는 상대적으로는 이제 조금 은은 조금 좀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최근에 그린란드 사태와 관련해서 덴마크 연기금이 미국의 국채를 다 팔겠다.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동맹들도 미국 국채를 파는 거 아니냐? 중국만 파는 게 아니라 동맹까지 팔면 결국 미국에서 셀 아메리카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미국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약간 신경이 쓰실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한번 있다가 끝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국채를 팔고 셀 아메리카 하는 것은 뭐 저거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진행될 법한 그러한 뭐 메가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렇게 좀 미국 자산을 팔고
조금 안전 자산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지도 없고, 그리고 미국 자산을 팔면서 조금 더 미국을 다 떠난다라는 것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위험 자산을 사면서 안전 자산을 사는 기관 투자가들 또 장기 자산 운용자들이 사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과도한 우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 투자자분들도 좀 미국 자산은 일정 비율 뭐 달러 베이스로 해지를 안 하고 일정 비율은 가져가는 것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산 전략에서 조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증시 인사이트는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